혹시 이런 관계를 겪어보신 적 있나요?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깊이 느끼고 끊임없이 보살피려 애쓰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여 타인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만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두 극단적인 성향이 고통스러운 관계 속에서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능력, 즉 공감인의 특성을 가진 사람과 지독할 정도로 자기중심적인 나르시시스트의 만남을 심도 있게 들여다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격 차이로 인한 충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거대한 감정의 폭풍과도 같습니다. 공감인이 나르시시스트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들의 내면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야기는 단순히 누구의 잘못을 따지거나 행동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 한 인간이 가진 연약함과 회복 탄력성, 그리고 때로는 파괴적으로 분출되는 감정들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 대한 연민과 분노 사이에서 길을 잃어본 적이 있다면, 혹은 주변에서 이와 같은 독성 관계를 목격한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그 복잡한 마음의 지도를 이해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상황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한 공감인이 관계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진정한 연결을 갈망하며 상대방인 나르시시스트가 가진 내면의 상처까지도 치유해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헌신에 대한 보답으로 돌아오는 것은 교묘한 조종과 가스라이팅, 그리고 정서적인 착취뿐입니다. 공감인의 마음은 깊은 상처와 혼란, 그리고 끝없는 정신적 소모감으로 피폐해져 갑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상처받은 공감인의 반응이 때로는 나르시시스트가 가했던 최초의 상처보다 더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자신을 희생하려는 공감인의 타고난 성향이 오히려 분노와 복수심이라는 위험한 길로 그들을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잡하고도 미묘한 심리의 세계로 저와 함께 깊이 들어가 보시죠.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비슷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끝없는 통제 욕구와 공감인의 무한한 사랑이 만날 때 그 관계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언뜻 보기에 공감인은 나르시시스트의 잔인함에 영혼이 짓밟히는 연약한 피해자로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훨씬 복잡한 층위가 존재합니다. 공감인은 나르시시스트를 어떻게든 고치고 치유하고 이해시키려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열망 때문에 그들은 상처받았을 때 오히려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반응하곤 합니다. 혹시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나 자신만 잃어가는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공감인이 나르시시스트와 대화하려 할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관계를 개선하려는 그들의 모든 시도는 역효과를 낳고 나르시시스트에게는 더 큰 만족감을, 공감인에게는 더 깊은 무력감을 안겨줄 뿐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공감인이 자신이 받은 상처의 깊이를 깨닫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자신의 고통은 억누르고 타인의 감정을 우선시하던 그들에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임계점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닫혀있던 감정의 수문이 한꺼번에 열리며 억눌려왔던 모든 것들이 거대한 급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마치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년 혹은 수십 년간 내면에 쌓아두었던 고통과 분노가 세상 밖으로 터져나오는 그 순간의 폭발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감인은 종종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고통을 건강하게 해소하는 대신 걷잡을 수 없이 화를 내거나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거나 혹은 다른 자기 파괴적인 행동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이 모든 반응은 깊은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독성 관계의 악순환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 뿐입니다. 공감인이 가진 특별한 능력, 즉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능력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 능력은 평소에는 축복이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는 저주가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분노, 특권의식, 경멸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끊임없이 내뿜고 공감인은 무방비 상태로 그 감정의 독소에 중독되어 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공감인은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내면화하게 됩니다. 혹시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감정의 무게에 짓눌려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공감인이 겪는 감정 전염입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진짜 감정과 나르시시스트가 주입한 왜곡된 현실을 구분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이 거미줄 같은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기인식과 내면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존재합니다. 공감인들은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나르시시스트를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그들은 상대를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 자신의 사랑으로 상대의 상처를 치유하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을 품습니다. 우리 문화에 깊이 자리한 정의라는 개념과도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는 건강하지 못한 집착의 형태에 가깝습니다. 사랑과 이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그들의 깊은 신념은 나르시시스트 앞에서는 안타깝게도 통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모든 노력이 헛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공감인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다음 행동은 절망, 분노, 그리고 반항심이 뒤섞인 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개월 혹은 수년간의 정서적 학대 끝에 공감인은 마침내 한계에 도달합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는 대신 그들은 분노에 찬 나르시시스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사람이 자신을 괴롭히던 존재 앞에서 무릎을 꿇는 대신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언어적 공격을 퍼붓거나 수동 공격적인 발언을 하거나 심지어 조종적인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상처에서 비롯된 이 모든 행동들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공감인은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던 행동을 무심코 정당화해주는 꼴이 됩니다. 하지만 이 어둠 속에도 한 줄기 빛은 있습니다. 공감인이 이런 파괴적인 행동을 보일 때 그것은 종종 치유를 향한 고통스럽지만 중요한 첫걸음, 즉 각성의 신호가 됩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쳤을 때 그들은 비로소 자신의 연약함을 직시하고 과거의 선택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성찰의 순간을 자기 연민과 함께 제대로 마주한다면 그것은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는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공감인에게 이 밑바닥의 경험은 자신의 힘을 되찾고 새로운 경계를 설정하는 자기 발견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끝에는 진정한 자기 자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 통제의 중요성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상처받은 공감인의 감정은 종종 그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끕니다. 상황을 바로잡고 싶거나 상대를 받아들이거나 혹은 맞서 싸우고 싶은 충동들이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결국 자신을 더 해롭게 만듭니다. 거친 폭풍우 속에서 배를 단단히 고정시켜주는 닷처럼 자기 통제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싶은 욕구를 참고 한 걸음 물러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순간의 감정이 아닌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대응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통제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들의 강인함에 감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그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공감이는 내면에 거대한 친절함을 품고 있지만 자신의 내면의 빛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인함을 함께 길러야 합니다. 회복 탄력성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건강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되 그 고통이 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감정을 건강하게 표출하고 타인의 평가에 나의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강인함입니다. 자,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상처받은 공감인의 내면은 분노, 슬픔, 죄책감, 수치심이 뒤엉킨 전쟁터와 같습니다. 이 감정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공감인은 번아웃, 우울증, 불안감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파괴적인 감정에서 벗어나는 열쇠는 그 감정들을 알아차리고 수용하는 데 있습니다. 치유의 첫걸음은 이 감정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이해하고 판단 없이 온전히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이 감정들을 힘의 원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노는 나를 지키는 단호함의 동력이 될 수 있고, 슬픔은 더 깊은 공감 능력으로, 죄책감은 더 강한 책임감으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관점을 바꾸고 감정을 성장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감인의 치유 여정은 단지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부정적인 감정의 사슬을 끊어내기로 결심할 때 그들은 스스로를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줍니다. 그들의 변화를 목격한 친구, 가족, 동료들은 자신들만의 성장 여정을 시작할 용기를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이 독성 관계를 극복하고 일어서는 것은 희망의 상징이 되어 우리 사회의 이해와 존중, 공감의 문화를 퍼뜨리는 파급 효과를 낳습니다. 그렇다면 공감인은 어떻게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해답은 결코 넘어설 수 없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용납하고 무엇을 용납하지 않을 것인지를 상대방에게 분명히 알림으로써 나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공감인에게는 처음에는 경계 설정이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혼란의 여지가 없도록 직접적이고 명확한 방식으로 당신의 요구를 전달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처음에는 이 경계에 저항하겠지만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당신이 진심이라는 것을 깨닫거나 혹은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인정과 관심을 얻지 못할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치유의 과정에서 공동체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상처는 결코 혼자 감당해야 할 짐이 아닙니다. 나를 지지해주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할 때 치유의 속도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 가족, 혹은 지지그룹과 같이 당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결망을 만드십시오. 당신과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통찰을 얻고 서로에게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나르시시스트의 상처로 인해 생긴 파괴적인 행동을 멈추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동안 외면하거나 억눌러왔던 자신의 일부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공, 행복, 성취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신만의 정의를 다시 내리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는 것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갈등에 대한 두려움은 자신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욕구는 스스로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 변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남긴 상처는 더 이상 아픔의 증거가 아니라 역경을 이겨낸 자의 훈장이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식적인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보상으로 얻게 될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서의 삶은 그 모든 노력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지금 당신이 걸어온 길을 잠시 돌아보며 자부심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아직 치유 과정에 있든 과거를 회상하고 있든 자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당신의 용기를 기억하십시오. 치유는 결코 직선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고 성공과 좌절이 있겠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은 당신을 자유에 더 가깝게 이끌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비슷한 어두운 길을 걷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빛을 비춰주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처럼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모여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발걸음이 언제나 사랑과 자기 통제가 뒷받침하는 자신감과 빛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빛나고 강인하게 그리고 진실한 당신 자신으로. 혹시 이런 관계를 겪어보신 적 있나요?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깊이 느끼고 끊임없이 보살피려 애쓰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여 타인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만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두 극단적인 성향이 고통스러운 관계 속에서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능력, 즉 공감인의 특성을 가진 사람과 지독할 정도로 자기중심적인 나르시시스트의 만남을 심도 있게 들여다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격 차이로 인한 충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거대한 감정의 폭풍과도 같습니다. 공감인이 나르시시스트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들의 내면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누구의 잘못을 따지거나 행동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 한 인간이 가진 연약함과 회복 탄력성, 그리고 때로는 파괴적으로 분출되는 감정들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 대한 연민과 분노 사이에서 길을 잃어본 적이 있다면, 혹은 주변에서 이와 같은 독성 관계를 목격한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그 복잡한 마음의 지도를 이해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상황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한 공감인이 관계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진정한 연결을 갈망하며 상대방인 나르시시스트가 가진 내면의 상처까지도 치유해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헌신에 대한 보답으로 돌아오는 것은 교묘한 조종과 가스라이팅, 그리고 정서적인 착취뿐입니다. 공감인의 마음은 깊은 상처와 혼란, 그리고 끝없는 정신적 소모감으로 피폐해져 갑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상처받은 공감인의 반응이 때로는 나르시시스트가 가했던 최초의 상처보다 더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자신을 희생하려는 공감인의 타고난 성향이 오히려 분노와 복수심이라는 위험한 길로 그들을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잡하고도 미묘한 심리의 세계로 저와 함께 깊이 들어가 보시죠.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비슷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끝없는 통제 욕구와 공감인의 무한한 사랑이 만날 때 그 관계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언뜻 보기에 공감인은 나르시시스트의 잔인함에 영혼이 짓밟히는 연약한 피해자로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훨씬 복잡한 층위가 존재합니다. 공감인은 나르시시스트를 어떻게든 고치고 치유하고 이해시키려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열망 때문에 그들은 상처받았을 때 오히려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반응하곤 합니다. 혹시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나 자신만 잃어가는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공감인이 나르시시스트와 대화하려 할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관계를 개선하려는 그들의 모든 시도는 역효과를 낳고 나르시시스트에게는 더 큰 만족감을, 공감인에게는 더 깊은 무력감을 안겨줄 뿐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공감인이 자신이 받은 상처의 깊이를 깨닫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자신의 고통은 억누르고 타인의 감정을 우선시하던 그들에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임계점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닫혀있던 감정의 수문이 한꺼번에 열리며 억눌려왔던 모든 것들이 거대한 급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마치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년 혹은 수십 년간 내면에 쌓아두었던 고통과 분노가 세상 밖으로 터져나오는 그 순간의 폭발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감인은 종종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고통을 건강하게 해소하는 대신 걷잡을 수 없이 화를 내거나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거나 혹은 다른 자기 파괴적인 행동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이 모든 반응은 깊은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독성 관계의 악순환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 뿐입니다. 공감인이 가진 특별한 능력, 즉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능력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 능력은 평소에는 축복이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는 저주가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분노, 특권의식, 경멸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끊임없이 내뿜고 공감인은 무방비 상태로 그 감정의 독소에 중독되어 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공감인은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내면화하게 됩니다. 혹시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감정의 무게에 짓눌려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공감인이 겪는 감정 전염입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진짜 감정과 나르시시스트가 주입한 왜곡된 현실을 구분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이 거미줄 같은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기인식과 내면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존재합니다. 공감인들은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나르시시스트를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그들은 상대를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 자신의 사랑으로 상대의 상처를 치유하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을 품습니다. 우리 문화에 깊이 자리한 정의라는 개념과도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는 건강하지 못한 집착의 형태에 가깝습니다. 사랑과 이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그들의 깊은 신념은 나르시시스트 앞에서는 안타깝게도 통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모든 노력이 헛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공감인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다음 행동은 절망, 분노, 그리고 반항심이 뒤섞인 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개월 혹은 수년간의 정서적 학대 끝에
공감이는 마침내 한계에 도달합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는 대신 그들은 분노에 찬 나르시시스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사람이 자신을 괴롭히던 존재 앞에서 무릎을 꿇는 대신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언어적 공격을 퍼붓거나 수동 공격적인 발언을 하거나 심지어 조종적인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상처에서 비롯된 이 모든 행동들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공감이는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던 행동을 무심코 정당화해주는 꼴이 됩니다. 하지만 이 어둠 속에도 한 줄기 빛은 있습니다. 공감인이 이런 파괴적인 행동을 보일 때 그것은 종종 치유를 향한 고통스럽지만 중요한 첫걸음, 즉 각성의 신호가 됩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쳤을 때 그들은 비로소 자신의 연약함을 직시하고 과거의 선택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성찰의 순간을 자기 연민과 함께 제대로 마주한다면 그것은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는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공감인에게 이 밑바닥의 경험은 자신의 힘을 되찾고 새로운 경계를 설정하는 자기 발견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끝에는 진정한 자기 자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 통제의 중요성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상처받은 공감인의 감정은 종종 그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끕니다. 상황을 바로잡고 싶거나 상대를 받아들이거나 혹은 맞서 싸우고 싶은 충동들이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결국 자신을 더 해롭게 만듭니다. 거친 폭풍우 속에서 배를 단단히 고정시켜주는 닷처럼 자기 통제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싶은 욕구를 참고 한 걸음 물러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순간의 감정이 아닌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대응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통제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들의 강인함에 감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그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공감인은 내면에 거대한 친절함을 품고 있지만 자신의 내면의 빛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인함을 함께 길러야 합니다. 회복 탄력성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건강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되 그 고통이 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감정을 건강하게 표출하고 타인의 평가에 나의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강인함입니다. 자,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상처받은 공감인의 내면은 분노, 슬픔, 죄책감, 수치심이 뒤엉킨 전쟁터와 같습니다. 이 감정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공감인은 번아웃, 우울증, 불안감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파괴적인 감정에서 벗어나는 열쇠는 그 감정들을 알아차리고 수용하는 데 있습니다. 치유의 첫걸음은 이 감정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이해하고 판단 없이 온전히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이 감정들을 힘의 원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노는 나를 지키는 단호함의 동력이 될 수 있고 슬픔은 더 깊은 공감 능력으로 죄책감은 더 강한 책임감으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관점을 바꾸고 감정을 성장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감인의 치유 여정은 단지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부정적인 감정의 사슬을 끊어내기로 결심할 때 그들은 스스로를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줍니다. 그들의 변화를 목격한 친구,
가족, 동료들은 자신들만의 성장 여정을 시작할 용기를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이 독성 관계를 극복하고 일어서는 것은 희망의 상징이 되어 우리 사회의 이해와 존중, 공감의 문화를 퍼뜨리는 파급 효과를 낳습니다. 그렇다면 공감이는 어떻게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해답은 결코 넘어설 수 없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용납하고 무엇을 용납하지 않을 것인지를 상대방에게 분명히 알림으로써 나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공감인에게는 처음에는 경계 설정이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혼란의 여지가 없도록 직접적이고 명확한 방식으로 당신의 요구를 전달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처음에는 이 경계에 저항하겠지만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당신이 진심이라는 것을 깨닫거나 혹은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인정과 관심을 얻지 못할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치유의 과정에서 공동체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상처는 결코 혼자 감당해야 할 짐이 아닙니다. 나를 지지해주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할 때 치유의 속도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 가족, 혹은 지지그룹과 같이 당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결망을 만드십시오. 당신과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통찰을 얻고 서로에게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나르시시스트의 상처로 인해 생긴 파괴적인 행동을 멈추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동안 외면하거나 억눌러왔던 자신의 일부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공, 행복, 성취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신만의 정의를 다시 내리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는 것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갈등에 대한 두려움은 자신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욕구는 스스로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 변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남긴 상처는 더 이상 아픔의 증거가 아니라 역경을 이겨낸 자의 훈장이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식적인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보상으로 얻게 될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서의 삶은 그 모든 노력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지금 당신이 걸어온 길을 잠시 돌아보며 자부심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아직 치유 과정에 있든 과거를 회상하고 있든 자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당신의 용기를 기억하십시오. 치유는 결코 직선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고 성공과 좌절이 있겠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은 당신을 자유에 더 가깝게 이끌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비슷한 어두운 길을 걷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빛을 비춰주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처럼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모여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발걸음이 언제나 사랑과 자기 통제가 뒷받침하는 자신감과 빛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빛나고 강인하게 그리고 진실한 당신 자신으로. 혹시 이런 관계를 겪어보신 적 있나요?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깊이 느끼고 끊임없이 보살피려 애쓰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여 타인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만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두 극단적인 성향이 고통스러운 관계 속에서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능력, 즉 공감인의 특성을 가진 사람과 지독할 정도로 자기중심적인 나르시시스트의 만남을 심도 있게 들여다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격 차이로 인한 충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거대한 감정의 폭풍과도 같습니다. 공감인이 나르시시스트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들의 내면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야기는 단순히 누구의 잘못을 따지거나 행동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 한 인간이 가진 연약함과 회복 탄력성, 그리고 때로는 파괴적으로 분출되는 감정들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 대한 연민과 분노 사이에서 길을 잃어본 적이 있다면, 혹은 주변에서 이와 같은 독성 관계를 목격한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그 복잡한 마음의 지도를 이해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상황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한 공감인이 관계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진정한 연결을 갈망하며 상대방인 나르시시스트가 가진 내면의 상처까지도 치유해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헌신에 대한 보답으로 돌아오는 것은 교묘한 조종과 가스라이팅, 그리고 정서적인 착취뿐입니다. 공감인의 마음은 깊은 상처와 혼란, 그리고 끝없는 정신적 소모감으로 피폐해져 갑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상처받은 공감인의 반응이 때로는 나르시시스트가 가했던 최초의 상처보다 더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자신을 희생하려는 공감인의 타고난 성향이 오히려 분노와 복수심이라는 위험한 길로 그들을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잡하고도 미묘한 심리의 세계로 저와 함께 깊이 들어가 보시죠.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비슷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끝없는 통제 욕구와 공감인의 무한한 사랑이 만날 때 그 관계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언뜻 보기에 공감인은 나르시시스트의 잔인함에 영혼이 짓밟히는 연약한 피해자로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훨씬 복잡한 층위가 존재합니다. 공감인은 나르시시스트를 어떻게든 고치고 치유하고 이해시키려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열망 때문에 그들은 상처받았을 때 오히려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반응하곤 합니다. 혹시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나 자신만 잃어가는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공감인이 나르시시스트와 대화하려 할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관계를 개선하려는 그들의 모든 시도는 역효과를 낳고 나르시시스트에게는 더 큰 만족감을, 공감인에게는 더 깊은 무력감을 안겨줄 뿐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공감인이 자신이 받은 상처의 깊이를 깨닫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자신의 고통은 억누르고 타인의 감정을 우선시하던 그들에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임계점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닫혀있던 감정의 수문이 한꺼번에 열리며 억눌려왔던 모든 것들이 거대한 급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마치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년 혹은 수십 년간 내면에 쌓아두었던 고통과 분노가 세상 밖으로 터져나오는 그 순간의 폭발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감인은 종종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고통을 건강하게 해소하는 대신 걷잡을 수 없이 화를 내거나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거나
혹은 다른 자기 파괴적인 행동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이 모든 반응은 깊은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독성 관계의 악순환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 뿐입니다. 공감인이 가진 특별한 능력, 즉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능력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 능력은 평소에는 축복이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는 저주가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분노, 특권의식, 경멸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끊임없이 내뿜고 공감인은 무방비 상태로 그 감정의 독소에 중독되어 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공감인은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내면화하게 됩니다. 혹시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감정의 무게에 짓눌려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공감인이 겪는 감정 전염입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진짜 감정과 나르시시스트가 주입한 왜곡된 현실을 구분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이 거미줄 같은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기인식과 내면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존재합니다. 공감인들은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나르시시스트를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그들은 상대를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 자신의 사랑으로 상대의 상처를 치유하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을 품습니다. 우리 문화에 깊이 자리한 정의라는 개념과도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는 건강하지 못한 집착의 형태에 가깝습니다. 사랑과 이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그들의 깊은 신념은 나르시시스트 앞에서는 안타깝게도 통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모든 노력이 헛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공감인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다음 행동은 절망, 분노, 그리고 반항심이 뒤섞인 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개월 혹은 수년간의 정서적 학대 끝에 공감인은 마침내 한계에 도달합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는 대신 그들은 분노에 찬 나르시시스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사람이 자신을 괴롭히던 존재 앞에서 무릎을 꿇는 대신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언어적 공격을 퍼붓거나 수동 공격적인 발언을 하거나 심지어 조종적인 전략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상처에서 비롯된 이 모든 행동들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공감인은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던 행동을 무심코 정당화해주는 꼴이 됩니다. 하지만 이 어둠 속에도 한 줄기 빛은 있습니다. 공감인이 이런 파괴적인 행동을 보일 때 그것은 종종 치유를 향한 고통스럽지만 중요한 첫걸음, 즉 각성의 신호가 됩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쳤을 때 그들은 비로소 자신의 연약함을 직시하고 과거의 선택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성찰의 순간을 자기 연민과 함께 제대로 마주한다면 그것은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는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공감인에게 이 밑바닥의 경험은 자신의 힘을 되찾고 새로운 경계를 설정하는 자기 발견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끝에는 진정한 자기 자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기 통제의 중요성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상처받은 공감인의 감정은 종종 그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끕니다. 상황을 바로잡고 싶거나 상대를 받아들이거나 혹은 맞서 싸우고 싶은 충동들이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결국 자신을 더 해롭게 만듭니다. 거친 폭풍우 속에서 배를 단단히 고정시켜주는 닷처럼 자기 통제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싶은 욕구를 참고 한 걸음 물러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순간의 감정이 아닌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대응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통제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들의 강인함에 감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그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공감이는 내면에 거대한 친절함을 품고 있지만 자신의 내면의 빛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인함을 함께 길러야 합니다. 회복 탄력성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건강한 방식으로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되 그 고통이 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감정을 건강하게 표출하고 타인의 평가에 나의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강인함입니다. 자,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상처받은 공감인의 내면은 분노, 슬픔, 죄책감, 수치심이 뒤엉킨 전쟁터와 같습니다. 이 감정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공감인은 번아웃, 우울증, 불안감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파괴적인 감정에서 벗어나는 열쇠는 그 감정들을 알아차리고 수용하는 데 있습니다. 치유의 첫걸음은 이 감정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이해하고 판단 없이 온전히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이 감정들을 힘의 원천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노는 나를 지키는 단호함의 동력이 될 수 있고, 슬픔은 더 깊은 공감 능력으로, 죄책감은 더 강한 책임감으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관점을 바꾸고 감정을 성장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감인의 치유 여정은 단지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부정적인 감정의 사슬을 끊어내기로 결심할 때 그들은 스스로를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줍니다. 그들의 변화를 목격한 친구, 가족, 동료들은 자신들만의 성장 여정을 시작할 용기를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이 독성 관계를 극복하고 일어서는 것은 희망의 상징이 되어 우리 사회의 이해와 존중, 공감의 문화를 퍼뜨리는 파급 효과를 낳습니다. 그렇다면 공감인은 어떻게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해답은 결코 넘어설 수 없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용납하고 무엇을 용납하지 않을 것인지를 상대방에게 분명히 알림으로써 나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공감인에게는 처음에는 경계 설정이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혼란의 여지가 없도록 직접적이고 명확한 방식으로 당신의 요구를 전달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처음에는 이 경계에 저항하겠지만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당신이 진심이라는 것을 깨닫거나 혹은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인정과 관심을 얻지 못할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치유의 과정에서 공동체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의 상처는 결코 혼자 감당해야 할 짐이 아닙니다. 나를 지지해주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할 때 치유의 속도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 가족, 혹은 지지그룹과 같이 당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결망을 만드십시오. 당신과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통찰을 얻고 서로에게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나르시시스트의 상처로 인해 생긴 파괴적인 행동을 멈추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동안 외면하거나 억눌러왔던 자신의 일부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공, 행복, 성취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신만의 정의를 다시 내리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는 것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갈등에 대한 두려움은 자신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욕구는 스스로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 변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남긴 상처는 더 이상 아픔의 증거가 아니라 역경을 이겨낸 자의 훈장이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식적인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보상으로 얻게 될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서의 삶은 그 모든 노력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지금 당신이 걸어온 길을 잠시 돌아보며 자부심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아직 치유 과정에 있든 과거를 회상하고 있든 자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당신의 용기를 기억하십시오. 치유는 결코 직선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고 성공과 좌절이 있겠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은 당신을 자유에 더 가깝게 이끌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비슷한 어두운 길을 걷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빛을 비춰주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처럼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모여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부디 당신의 발걸음이 언제나 사랑과 자기 통제가 뒷받침하는 자신감과 빛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빛나고 강인하게 그리고 진실한 당신 자신으로. 혹시 이런 관계를 겪어보신 적 있나요?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깊이 느끼고 끊임없이 보살피려 애쓰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여 타인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만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두 극단적인 성향이 고통스러운 관계 속에서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능력, 즉 공감인의 특성을 가진 사람과 지독할 정도로 자기중심적인 나르시시스트의 만남을 심도 있게 들여다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격 차이로 인한 충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거대한 감정의 폭풍과도 같습니다. 공감인이 나르시시스트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들의 내면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야기는 단순히 누구의 잘못을 따지거나 행동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 한 인간이 가진 연약함과 회복 탄력성, 그리고 때로는 파괴적으로 분출되는 감정들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 대한 연민과 분노 사이에서 길을 잃어본 적이 있다면, 혹은 주변에서 이와 같은 독성 관계를 목격한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그 복잡한 마음의 지도를 이해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상황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한 공감인이 관계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진정한 연결을 갈망하며 상대방인 나르시시스트가 가진 내면의 상처까지도 치유해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헌신에 대한 보답으로 돌아오는 것은 교묘한 조종과 가스라이팅, 그리고 정서적인 착취뿐입니다. 공감인의 마음은 깊은 상처와 혼란, 그리고 끝없는 정신적 소모감으로 피폐해져 갑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상처받은 공감인의 반응이 때로는 나르시시스트가 가했던 최초의 상처보다 더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자신을 희생하려는 공감인의 타고난 성향이 오히려 분노와 복수심이라는 위험한 길로
그들을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잡하고도 미묘한 심리의 세계로 저와 함께 깊이 들어가 보시죠.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비슷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끝없는 통제 욕구와 공감인의 무한한 사랑이 만날 때 그 관계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언뜻 보기에 공감인은 나르시시스트의 잔인함에 영혼이 짓밟히는 연약한 피해자로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훨씬 복잡한 층위가 존재합니다. 공감인은 나르시시스트를 어떻게든 고치고 치유하고 이해시키려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열망 때문에 그들은 상처받았을 때 오히려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방식으로 반응하곤 합니다. 혹시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나 자신만 잃어가는 기분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공감인이 나르시시스트와 대화하려 할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관계를 개선하려는 그들의 모든 시도는 역효과를 낳고 나르시시스트에게는 더 큰 만족감을, 공감인에게는 더 깊은 무력감을 안겨줄 뿐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공감인이 자신이 받은 상처의 깊이를 깨닫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자신의 고통은 억누르고 타인의 감정을 우선시하던 그들에게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임계점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순간 오랫동안 닫혀있던 감정의 수문이 한꺼번에 열리며 억눌려왔던 모든 것들이 거대한 급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마치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년 혹은 수십 년간 내면에 쌓아두었던 고통과 분노가 세상 밖으로 터져나오는 그 순간의 폭발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감인은 종종 파괴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고통을 건강하게 해소하는 대신 걷잡을 수 없이 화를 내거나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거나 혹은 다른 자기 파괴적인 행동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이 모든 반응은 깊은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독성 관계의 악순환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 뿐입니다. 공감인이 가진 특별한 능력, 즉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능력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 능력은 평소에는 축복이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는 저주가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분노, 특권의식, 경멸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끊임없이 내뿜고 공감인은 무방비 상태로 그 감정의 독소에 중독되어 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공감인은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내면화하게 됩니다. 혹시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감정의 무게에 짓눌려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공감인이 겪는 감정 전염입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진짜 감정과 나르시시스트가 주입한 왜곡된 현실을 구분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이 거미줄 같은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기인식과 내면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존재합니다. 공감인들은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나르시시스트를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그들은 상대를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 자신의 사랑으로 상대의 상처를 치유하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을 품습니다. 우리 문화에 깊이 자리한 정의라는 개념과도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는 건강하지 못한 집착의 형태에 가깝습니다. 사랑과 이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그들의 깊은 신념은 나르시시스트 앞에서는 안타깝게도 통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모든 노력이 헛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공감인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다음 행동은 절망, 분노, 그리고 반항심이 뒤섞인 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개월 혹은 수년간의 정서적 학대 끝에 공감인은 마침내 한계에 도달합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는 대신 그들은 분노에 찬 나르시시스트와 유사한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사람이 자신을 괴롭히던 존재 앞에서 무릎을 꿇는 대신 통제권을 되찾기